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2020년도 기출문제 분석표, 분석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 20년도 기출문제 분석은 제가 시험이 끝나자마자 한 2주 뒤에 그걸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좀, 그 틀린 내용이 좀 많아요. 특히 역결혼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그걸 좀 수정하고자 해가지고 다시 이제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합격자 발표사 때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못했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들어오는 분도 100명밖에 한정이 안 돼갖고 못했고 그래서 요거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는 형식으로 이제 그때 내용을 뭐냐면 보완하는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그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뭘 보시냐면 카페에 잠깐 들어가 볼까요? 북순 카페에. 음. 자, 여기 북순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게시판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 분석은 제가 지금 조금씩 좀 진행을 해서 11월 초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진행을 하냐면요. 여기 보면 20년 기출문제 분석 자료실이 있어요. 들어가 봐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답안만 쭉 올려놓고 그 분석 내용은 한 두세 문제밖에 안 올려놨는데 이제 조금씩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 답안표를 제가 작성을 해갖고 정리해갖고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2000년도 전공 역사 예상 답안표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제 강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방 모임에 들었던 분들은 굳이 안 들어도 돼요. 예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했던 거야. 다시 하고 있는 거니까 안 들으신 분들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화면을 다시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할게요. 잠깐 나가야 되니까 제가 이게 A인가? 지금이 B로 했네요. 다시 할게요. 예, 이게 A구나. 아닌데. 어, 잠깐만요. 아,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전공 그 역사 기출문제 분석 문제지가 있는데요. 일단 펴보시고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이거 다 보이시죠? 예, 이상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 보면 다음 자료는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역사교육과정의 일부다. 여기서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가 2점씩 나오고요. 요번에 이제 나왔거는 2015년 교육과정인데 여기 눈여볼 게 이제 2015년 교육과정인데 그 교육과정 발표 연도가 몇 년으로 돼 있죠? 2018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2015년 18년 수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래서 2018년 수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지금 역사책하고 뭐 그 한국사 교과서가 나왔죠. 자, 그러면 그 일부 내용인데 기획과 니은에 대한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중학교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주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세계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사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세계사에 해당하는 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죠. 중학교 역사는 세계사와 한국사를 같이 배워요. 2학년, 3학년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자, 중학교 역사 성격이 있어요. 성격. 되게 여러분들 교육과정 볼 때 내용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다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 다 볼 필요 없어요. 되게 이제 출제 교수들이 어디에 많이 내냐면 거기 보면 과목별로 해갖고 이제 나온 거 있죠. 보통 역사는 역사, 중학교 역사,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자, 요 4개 과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볼 게 뭐냐면 일단 성격이 있어요. 각 과목에 성격이 있고, 두 번째가 목적 있죠. 그다음 세 번째가 평가 부분이 있어요. 요것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특히 성격하고 목적에서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되게 보면 어렵게 물어보지도 않죠. 담답형으로 그냥 그 성격과 목적에 있는 내용을 가로치기 형식으로 가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교육과정 부분을 다소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관련된 부분들을 그냥 계속 보시고 눈에 띄는 핵심 단어들을 인지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올릴 때 그 첨부자료를 올려놓을게요. 어딜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 교육과정 중에. 예.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볼게요. 자, 중학교 역사 성격 보면 역사는 인류의 다양한 문화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게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목이다. 역사 과목은 초등학교에 학습한 한국사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저도 뭐 초등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나 한국사를 배우나 했더니 배우더라고요. 예. 언제 배우냐면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 이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한국사 능력 시험을 이제 준비한다고 그걸 한번 봤는데 초등학교 그 문제지를 봤는데 뭐 웬만한 중학교, 고등학교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이 다 실려 있어. 자, 하여튼 자, 이걸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를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는 게 내용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서 역사 과목은 무슨 영역과 관련하여 먼저 탐구하고 그 다음에 뭘 통해서 뭐에 이해를 조직한다. 그럼 먼저 탐구하는 것이 앞에서 나온 것처럼 뭐죠? 세계사야, 세계사.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한국사를 공부하죠. 그 예전에는 한국사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세계사를 공부했는데 이 18년 수준부터는 한국사를 먼저 하고 나서 세계사를 먼저 하고 나서 한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년 전에 그 뭐뭐 중학교 땡땡 중학교에 한 1년 있었어요. 그때 진짜 고생을 했는데 고등학교만 있다가 중학교 가니까 얘들이 완전히 장난이 아니더라고. 예. 근데 그 얘들이 배우는데 한국사만 가르치다가 나온 적 있어. 그래갖고 세계사까지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심해. 근데 가끔마다 이제 세계사 정도 들어가도 고대 로마, 그리스, 약간 빨리 나가는 중세 요 정도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와서는 세계사를 배우지 못하니까 세계사를 이제 초등학교 외에는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 땅에 이제 세계사를 배우니까 되게 어려워해. 예. 그래서 그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세계사 교육을 좀 약간 무시한 게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이거는 서양 고대사 문제인데요. 자,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지명과 DNA 공통적으로 들어갈 문자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파리 여인이라는 이제 별칭이죠. 이런 벽화가 있어요. 이건 이제 프레스코아로 제작했는데 프레스코아는 그 여기 벽에 해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고학자인 아더 에반스가 이제 크레타 섬을 발견되면서 여기를 유적지를 발견했죠. 크레타 섬은 무슨 유적지냐? 이건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크노소스라고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크노소스 궁정까지 쓰면 맞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 미노와 뭐 미노스 이렇게 쓰는데 이건 다 틀린 거죠. 미노아는 뭐 그날 크레터 왕국의 그 왕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지명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크노소스 궁정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노소스 궁정에서 문자를 발견했죠. 상형 문자를. 네. 요때 상형 문자는 그 성상 A 문자죠. 이 성상 A 문자가 발전돼서 성상 B 문자가 돼요. 그래서 요때 성상 A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건 발전된 거니까 성상 B 문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성상 A 문자는 지금까지 해독이 잘 안 돼요. 지금 무슨 글자인지 몰라.
근데 성상 비문자는 해독이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벤트리스라는 사람이 의해서 해독이 돼. 그래서 이게 초기 그리스로 밝혀져요. 그래서 성상 A문자는 크레타인도 있었고요. 성상 B문자는 미케네인도 있었죠. 미케네인들. 그래서 크레타 섬세에서 성상 B문자가 BC 14세기 이후에 발견되거든요. 그거는 미케네인들이 크레타인들을 지배했다는 거야. 이 미케네인들은 인도 유럽오족 계통이기 때문에 아마 벤트리스가 그 성상 B문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해독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미케네인들이 그 같은 그리스 어족 계통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참고로 성상 A문자를 썼던 크레타인들은 인도 유럽어족인지 어떤 민족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이 민족들은.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는 성상 비문자 다음에 암흑시대에 거쳐서 암흑시대 말기 BC 9세기 때부터 그 당시 페니키아인들의 그 문자를 도입을 해갖고 고대 그리스어가 이제 쓰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암흑시대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고대 에게 문명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실 때 그 연도 따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연도를 왜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연도 뭐 3년은 제외시키고 그 뒤에 뭐 10년까지는 공부를 하고 나머지 뭐 예전에 거는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대단히 멍청한 짓이죠. 제가 보면 그걸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특히 예전의 것이라고 아주 오래된 예전의 것이라고 안 나올 것이다 하면 안 돼요. 이것도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그때 그 예전 객관식 기출이 나왔고요. 요번에 시뮬레이션 있죠. 이 시뮬레이션도 2000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그 분석을 좀 뭐냐면 약간 시간 덜 들이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도 따지면서 좀 하시는데 요거는 그렇게 좋은 공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3번 문제 보자. 3번. 자,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의 그 해석 내용은 제가 거기 그 게시판에 다 놨으니까 여기에서는 답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위주진 기획관 위원회에 들어갈 정치기구의 명칭을 쓰시오. 일단 기획에 들어갈 것은 이제 도평 의사서고요. 자, 도평 의사서는 그 당시 주요 간직이었죠. 고려 말기 때부터 조선 초기 때까지. 그래서 일명 이들 도당이라고 해요. 도당. 핵심 권력 기구이기 때문에 도당이라 했다. 예. 그다음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은 6조에 6조.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 때 관련된 내용, 고조사하고 정조신용, 태조신용, 고려 후기 때와 조선 시대 때 초기 때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죠. 그래서 조선 때도 초창기 때는 도평의사사가 권력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군사적 업무는 이제 그 상군부에 떼줬지만 그러다가 이제 도평의사사에서 원래 이제 합의기구를 했는데 문제는 이성계가 이 도평의사사를 모든 그 사람들 모여서 합의하고 결정하기 귀찮으니까 도평에서 재신들 일부 재신들만 데리고 정치를 냈죠. 정도전 이런 사람들 데리고 그래서 그거에 반발해 가지고 어떻게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정종 집권기에 실제로 태종이 이제 했던 때 도평의사사가 폐지되고 의정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6조가 이제 성립되면서 의정부 6조 집계 뭐냐면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이제 심화된 문제는 아니고 그냥 대충 보고 이제 그 사전 내용 파악하고 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3번 있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기획을 공통으로 들어갈 지명과 니은에 들어갈 사건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1907년 동학 옥문관 근처에 김씨 초소에 발견된 그 스타인의 문서, 스타인이 동학문서 일종인데 이 소구도인들 편지가 있어요. 그들의 상업활동과 공동체 형성 등 여러 모습을 담고 있으나 명확한 작성 시기는 알 수 없다. 그중 사마르칸트에 있는 사람들, 참고로 소구도인들이 많이 살았던 중심 도시가 사마르칸트거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당시 중원의 정세에 대해서 정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 그 평지의 작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황제는 기근 때문에 뭐에서 도망갔다. 여기에서 들어갈 것은 그 낙양이죠. 낙양. 이 낙양은 그날 서진의 도시죠. 서진의 수도예요. 그래서 홍로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남홍로죠. 한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조라고 표시했는데 한이 나중에 병칭이 국명 조로 뭐냐면 바뀌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한을 세웠던 사람이 유연이라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유연이 죽고 나중에 이제 유총 때 그 아들 유총이 낙양을 공격해요. 그래서 낙양을 공격해서 그다음에 민제를 잡고 뭐냐면 얘를 이제 평양으로 이동해서 죽이죠. 그래서 민제 때 연호가 뭐냐면 영가의 난이에요. 민제가 아니라 해제. 예, 영가의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영가의 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낙양.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니은에 들어갈 것은 그 영가의 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진은 그 당시 이제 그 해제가 죽고 나서 그 민제라는 왕이 있어요. 민제. 그래서 민제는 그 당시 이제 그 도망가 갖고 장안에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뭐냐 이어 나갔죠. 근데 이 장안마저도 그 당시 이제 그 홍련의 공격을 받고 이때는 조나라라고 하죠. 이 전조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불타 없어진 다음에 그리고 그 일족들이 나중에 그 강남 쪽으로 세운 나라가 동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약간 저도 뭔가 그 원문을 내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여기 보면 이제 기억이 이제 그 아까 여기가 낙양이라고 했죠. 낙양의 서쪽으로 황제를 지기한 사로서 하늘 유역에 사로잡혀 끌려가 황제가 결국 목숨을 잃자 황제가 오는 곳이 민제다. 그래서 이런 사례와 편지 내용을 통해 이 편지가 해제 제기간에 일어난 영가에 난 이후에 작성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왜가 문제가 되냐면 요게 이 부분까지는 낙양이 맞아요. 이 뒷부분이 낙양. 근데 요거는 좀 낙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장안 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마지막 황제 기근 때문에 장안에서 도주했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기획과 그 기획이 뒷부분이 그 당시 그 뭐냐면 낙양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뒷 앞부분의 것이 낙양이 이렇게 추정해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제 생각에 이게 민제였다면 마지막 황제가 민제였다면 민제가 장안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약간 그 말 같지가 좀 틀릴 것 같긴 해요. 기억 부분이. 그렇지만 일단은 뭐 뒤에 부분이 확실하게 낙양이니까 이렇게 답은 낙양으로 달아서 채점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있고요. 3번을 볼게요. 5번. 자, 밑줄진 기획의 명칭은 니은에 들어갈 법률의 명칭은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나조형이 불가하고 일제가 밑줄진 디귿의 신문 발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 두 가지 서술하시오. 그 내용이거든요. 자, 요번에 구한말 시대 때 이제 신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기획의 이 신문은 순국문신문으로 1898년 8월 10일자로 창간되었다. 그래서 하층민과 분여자를 주된 독자적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층민과 분여자로 주된 독자층을 삼았고 그 다음에 순국문신문이라면 이건 무슨 신문이냐면 제국신문이에요. 제국신문.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국신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죠? 나는 이제 뭐냐면 교과서에도 있는 건데 이거는 그 당시 통감부죠. 통감부가 공포한 신문지법이죠. 자, 신문지법을 이제 개정을 한 내용이야. 요 내용은.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신문지 내용인데 신문지 내용은 이제 법은 1907년에 만들어졌고 이건 좀 한층 더 강화된 신문지법 개정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주로 그 신문을 발행해서 총독부가 뭐냐면 검열하고 폐간시킬 수 있는 권한인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외국에서 발행한 국문 혹은 국학문 또는 학문의 신문지 또는 외국인에서 내국에서 발행한 국문, 국학문 또는 학문의 신문지로서 치안에 방해되거나 풍속을 뭐냐면 개단함을 인정할 때는 요거는 누굴 겨냥한 거죠? 요 구조는? 예, 요거는 그 당시 배델이 만든 대한매일신보를 겨냥한 거죠. 대한매일신보를 겨냥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봉기자, 요 뒤에 봉기자는 그 배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봉기자는. 자, 그러면 이런 구정에도 불구하고 이 배델이 만든 대한매일신보를 뭐냐면 통제하지 못한 거, 검열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 반응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 그 배델은 영국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반도 서술할 때 영국인 배델에 초점을 맞춰 서술해요. 왜냐면 디귿에 한정해갖고 지금 뭐냐면 대한매일 신보를 발행하지 못한 발간을 못 시킨 이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배델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당시 영일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반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이 치안법권과 시위법권과 영사재판권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개 중에 하나 쓰셔야 돼요. 어떤 분은 배델이 영국이기 때문에 너무 쉽다.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토론에. 근데 배델이 영국인 게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쉽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닌 게 아니라 쉽더라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예. 의외로 쉬운 문제에서 낼 수가 있는데 그걸 계속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답이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가끔씩 쉬운 데서 그냥 주라고 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되게 어렵게 생각해서 막 비를 꼬고 생각하면 틀려. 그리고 그때 이제 답안 예상 답안 중에 그게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항시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종이나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것도 뭐 발간을 금지시키지 못한 이유도 들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디귿의 봉기자의 한정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영국인 배당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을 보죠. 자, 6번은 이게 이제 6번부터 이제 역교론 근데 요번에 역교론이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론을 낸 문제도 잠깐씩 있긴 있는데 이론보다는 어떤 그 연구 그 사항을 주어지고 수업 사항을 주어지고 그 이론을 이제 뭐냐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 교실 상황을 보고 나서 자체적으로 이게 유추해갖고 추론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교론 문제보다는 약간 뭐가 비슷하냐면 국어 능력, 국어 언어 능력 이런 식의 문제를 냈어요. 답도 자기 식으로 달아놓고 오히려 이론을 먼저 알고 쓰면 틀리는 문제가 종종 있어요. 그 내용 중에.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역교론의 이론 문제 있죠. 이론 그 내용은 해체적 읽기와 쓰기로 다 없애야 돼. 그리고 겉으로는 이게 이론 관련된 문제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학원에서는 이거 사례형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명칭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사례형이라는 것은 사례는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사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실제 일어나는 형태요. 그 출제자가 만든 문제 예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례형 문제보다는
저는 그냥 이걸 작문형 문제로 이렇게 고쳤어요. 사례형보다는 작문형 문제로 고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례라는 거는 그 법률직이나 이런 법률 사례처럼 실제 일어난 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맞지가 않고, 하여튼 저는 이런 작문형 문제라고 이제 칭할게요. 이후부터는. 자, 이 작문형 문제는 역결합 문제 보시면 좀 4문제 정도 돼요. 4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작문형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시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해서 뭐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이론 필요 없다. 이론은 공부 안 하고 그냥 문제 푸는 형식만 공부를 하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망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공부하실 때 작년 기준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사례형 그 작문형 문제와 그다음에 이론형 그 문제를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목이 좀 가가지고 좀 약간 그 발음하는데 좀 말하는데 힘드는데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가는 그 송교사가 중학교 역사 수업의 연구일지고 나는 가의 토대를 두고 교생이 위해 작성한 연구 수업 연구 안내서이다.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 송교사의 그 중학교 역사 수업 연구 일지인데 요걸 잘 읽어보셔야 돼. 요 안에 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선 전기에 대한 무엇을 가르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성리학 수용과 정착을 주제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주제가 가르칠 만한 것이 이제 살펴봤다. 주제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찾아보고 쟁점을 정리하면서 조선 전기를 설명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갔다. 이 단계에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필수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주요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내용 체계를 만든 결과 교사로서 나의 인지적 특성과 역사 교육에 대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지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를 배우게 된 학생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보완했다. 조선전기 단원에 대한 수업을 설계하면서 무엇보다 나의 문제의식에 따른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선교사의 수업 설계 내용이 있죠. 조선 성리학의 수용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사 연구 수업 안내서가 있는데 주제 선정이 있고 관련 연구 검토, 교수 학습 과정, 내용 선정 있는데 요거는 저 이거 어디 나왔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요건 그냥 그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론서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요. 자, 그러면 위출진 기획의 학생들이 고려해서 선교사가 디귿의 수업을 설계할 때 검토할 점 한 가지 쓰셔. 여기 보면 배우게 될 학생들 있죠. 이걸 고려해서 선교사 디귿의 수업을 설계할 때 검토할 점. 그러니까 여기 선교 설계 내용 있죠. 조선성리학의 수용과 정착. 자, 요거 이제 뭘 써야 되냐 하면 자, 여기에서 수업 설계할 때 검토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수업 설계에 관련된 그 이론적인 내용 있죠. 이거 다 버리세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수업 내용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돼요. 수업 내용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걸 써야 돼. 답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요 내용은 관심도, 흥미도 이런 걸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관심과 흥미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약간 유사 답안이 있는데, 그 수업 내용이 학생들 역사 이해 능력 수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2개를 쓰셔야지 이제 답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거가 뭐냐? 네, 근거는 그냥 출제자 마음이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할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주제 선정은 해당 단원에 해당 자신의 문제의식을 가르칠 주제를 결정한다. 주제 선정할 때 교사 입장과 학생 입장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교사 입장에 나온 거죠.
자, 요거는 그러면 누구 입장에 나온 거냐? 학생 입장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그 학생 순위에 적합한지, 학생이 배워야 할 가치에 있는 주제인지, 이게 이제 있는데, 문제 예문은 단서는 여기에서 찾아야죠.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고려가 있는 걸 좀 필요할까? 이걸 끊어다가 생각해서 쓰셔야 됩니다. 될 것 같아요. 이걸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교과서 관점에서 그 다음에 가와 나를 근거해서 그 송교사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관점을 쓰고 그 밑줄친 니은의 교사 전문성 관계를 교육 과정 매개로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교과서의 관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절대적 교과서는 아니겠죠. 교과서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교과서 관점은 그 재구성이라는 걸 써야 돼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재구성한다. 여기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재구성해야 된다. 키워드는 재구성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유출을 하라고 하는데 근거가 뭐냐? 난 도저히 모르겠다. 예.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면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자, 재구성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왜냐면 요거는 문제는 그냥 출제자 마음이에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그냥 예문 주어주고 이렇게 끊어내서 쓰라고 하는데 왜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출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있고 그냥 밑줄친 니은의 교사 전문성 관계를 교육과정을 매개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나의 문제 의식이 있다는 연구과정.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의 관계를 가지고 교육과정 매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문제의식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이다. 거기에서도 뭐냐면 재구성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가. 재구성. 네. 그래서 이제 6번 문제 풀었는데 제가 볼 때도 이거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어떻게 맞춰?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운이 좋은 거나 아니면 그쪽하고 약간 필이 있거나 그래야지 맞출 수 있는 거지.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의도는 좋은데 이게 좀 현실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주관적인. 그래서 다 빵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건 빵점이었다 보시면 돼요. 빵점. 합격자도 빵점 맞았대요.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거는 좀 추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7번 볼게요. 7번. 자, 7번을 보자. 기획에 들어갈 항제와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인물에 대한 순서대로 쓰시오. 이거 밑줄친 니은과 니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겹의 특징을 쓰시오. 자, 자칫 통과에 기록이 있다면 재욱이가 초보 피난 갈 때 기획에게 이 기획은 누구냐면 현종이죠. 현종. 현종이 이제 숙종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고 상하고 있을 때요. 이때 이제 그 심각한 군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해 지역. 강해 지역은 그 양지가 하류 지역을 지칭해요. 강해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걸 상조하여 강해 조용사로 등용되었다. 지덕 연간 초에 나라 재정이 부족하여 그는 새로운 황제로부터 자 이때 이제 지덕이라는 것은 숙종 때 연호죠. 그러니까 요 새로운 황제의 숙종이죠. 자, 숙종으로부터 여러 도의 가격을 담당하는 인물을 부여받는데 이때 소금 전매법을 실시해요. 자, 이때 소금 전매법 무슨 전매법이냐면 감매법이죠. 감매법. 그래서 감매법을 실시해서 그 이익을 군대 비용에 충당했다. 그럼 감매법은 뭘까요? 감매법이라는 것은 모든 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국가가 다 장악하는 거야. 감매법이고요. 그 뒤에 제후기를 대신해서 제후기를 대신해서 염정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게 유한이죠. 자, 유한은 관리가 많으면 백성들이 혼란스럽다 하며 새로운 소금 전매법이 실시돼요. 자, 요게 뭐냐면 그 통상법이에요. 통상법. 통상법은 그 소금의 생산과 추가 과정만 그 간에서 감독하고요. 그리고 상인들 각세,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한 다음에 그걸 운반과 판매는 상인들이 담당하죠. 그리고 판매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인이죠. 다인.
이렇게 했을 거야, 인자가. 예. 그래서 보통 그 송나라에서는 6개 품목을 뭐냐면 전매 품목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다하고 그다음에 소금인데, 그다음에 차죠. 그래서 이걸 다인이라고 하고, 말하자면 소금이니까 이게 여민이죠. 제가 깜빡했네. 네. 소금은 여민을 발행해요. 그 등등등 판매 증서를 발행하는데, 연인이나 다인 등 이런 판매 증서를 통칭해서 초인이라고 해요. 초인. 그리고 이 초인을 뭐냐면 규제하는 법이 촉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촉법은 그 강남 남송 때 관련돼 갖고 한번 동양사 개론에서 언급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민이나 다인은 일종의 판매 증서지만 이게 일종의 신용화폐처럼 사용해요. 송나라에서는. 자, 통상법과 감매법 차이점 보시면 되고, 송나라도 이거 당나라 때 얘기지만 송나라 때 들어와서도 아이고 잠깐요. 그러니까 그 이게 송나라 때 얘기하니까 송나라 때 이게 제가 그 앞에 이제 당나라 얘기를 했는데 송나라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송나라 때도 요 당나라 때 실시한 통상법과 감매법을 그냥 실시하죠. 그래서 송나라 북송 초기 때는 감매법을 실시했다가요. 그러다가 그 송나라 중기 때부터는 북송 중기 때 통상법을 바뀌어요. 이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건 당나라 때고 송나라 때도 감매법과 통상법이라는 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7번 문제는 한국을 위한 중국사에 있어요. 한국의 중국사에 있고, 그다음 강자 중국사에도 그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있고요. 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장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신공문이라고 이제 하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는 그 밑에 보면 신학대적이니까 아키나스 이렇게 돼 있고, 자, 답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럽은 12세기 때 여러 측면에서 새롭게 열정적인 시기였다. 십자군 전쟁과 도시의 성장의 시대로 서유럽에서는 노마네스크 양식이 융성하고 고딕 양식이 시작되었다. 요 12세기 때 고딕 양식이 시작된 것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그리고 이슬람 문화를 통해 그리스 과학이 수용되고 그리스 철학이 부활되었다. 그리고 중세 대학의 최초의 대학이 성립되었다. 자,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세시대 12세기 르네상스라고 하죠. 자, 그때 이제 그 이슬람 문화가 어느 쪽에서 유입됐냐면 이베리아 반도 쪽에 유입됐어요. 그때.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가 있죠. 그때 재정복 운동 과정이었는데 카스티아 왕국에서 어디를 점령했냐면 여기 보시면 표시가 있죠. 여기가 토렌토를 점령했어요. 그때 카스티아 왕국의 알폰스 6세는 이 토렌토에 있는 그 여러 서적들을 유대인 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번역을 했죠. 그래갖고 이게 그 뭐냐 이슬람의 여러 학문들이 어쪽으로 넘어갔어요. 서방 쪽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래갖고 이 토렌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토렌토의 도시는 그 서계도 있고요, 서강제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고전 번역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죠. 자, 밑줄친 기역의 이름을 쓰시오. 자, 이 기역은 기역이 뭘까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제가 그 기역은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 네, 기역이 들어간 건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토마스 아퀴나스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역사에도 나왔지만 요번에 또 일사 문제도 나왔더라고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 경제관과 관련해서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같이 내신 것 같나? 같이 내셨나? 잘 모르겠어요. 같이 나왔어요. 일사 문제하고. 자, 그 다음에 도시명 아까 지금 썼죠. 그 다음에 밑줄친 기획 사상을,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을 아우구스투스 사상, 어거스틴 사상과 비교해 쓰고,
나의 영향을 미친 미추진 니은의 내용을 서술해 볼까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아퀴나스 사상과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과 여기 아우구스트 사상을 비교했으면 일단 아퀴나스에 초점을 맞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그 이성과 신앙을 조화를 중시하겠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트보다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중시했다. 아우구스티스는 뭐 신앙을 중시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좀 더 고차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 같긴 한데, 답은 그렇게 뭐 고차적인 건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교과서 있죠. 그 정도 수준에서 채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답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 예전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뒤에 그 도시 이름, 토렌트 같은 거는 약간 이제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신 거니까 여기에서 좀 번번력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9번을 보죠. 잠깐만. 요걸 내용을 좀 얘기를 안 했네요. 보면. 그래서 니은의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니은의 내용은 그리스 철학의 부활이죠. 그리스 부활 철학은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슬람에 건너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12세기 르네상스. 특히 그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줬죠. 예. 자, 근데 이제 플라톤이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이건 틀렸고요. 아리스토텔레스만 서술해야 돼요. 여기서 중심적으로 볼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9번도 작문형 문제인데요. 여기는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역사적 테스트의 비판적 읽기와 그다음 역사학과 맥락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역사학 맥락과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냥. 예. 굳이 그거 알 필요 없어. 예. 왜 알 필요 없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비교사 대화를 볼게요. 역사가처럼 역사교사도 역사 지식을 만드는 존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지식의 생성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동의합니다. 자, 역사 지식의 생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점과 해석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라는 건 정근대 시대 때 외교의 특징이죠. 정근대 시기의 외교의 특징이 뭐야? 조공채권 관계잖아요. 예. 자, 조공채권 관계에 대한 해석이 왜 변한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주제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려지는지 현재 비교해서 과거의 맥락도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설득적인 해석이 생성되고 통용되는 사회적 조건과 언어적 차원. 이 언어적 차원은 되게 주관적이죠. 자, 현재 우리의 인식체계에서는 기준의 가치, 정서 측면에서 현재 사람들의 인식체가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핵심 말인데, 현재 우리의 인식체계에서는 기준, 가치, 정서 등의 측면에서 과거 사람들의 인식체계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언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 이분들은 과거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야.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정근대 시대 동아시아 외교의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내지의 외환과 관련된 그런 고려의 국제적 위상과 자료의식은 결국에는 이런 누구의 체계도 나온 거야. 우리의 그 인식 체계도 나온 거죠.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 거잖아요. 언어라는 건 다의적이고 모호하고 주관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 수 있어요. 들 수 없죠. 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종채권의 관계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항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뭐예요? 그때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체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체계에서 나온 거야. 그때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예.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관점을 깔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나왔죠. 현재 가치나 인식체계 속에서 과거를 보려는 경향이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눈을 바라볼 때 현재의 평가가 절저하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일을 오늘날 관점이나 증거를 통해서 이해하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론적인 내용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관점이? 일상적 감정이에요. 일상적 감정이. 그래서 역사학과 맥락에 보면 교사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교사의 역할이 역사학의 입장에서 그 역사로서 객관적 역사 지식을 전하는 매개자로서만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 관점과 해석의 전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쭉 있고 그 다음에 역사 교사는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문제 제기는 앞에 이제 나와 다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작성 방법 물어보는 걸. 자, 기억의 관점에서 나와 다의 비판적 읽는 결과를 각각 쓰시오. 자, 여기 보면 현재 가치나 인식 체계 속에서 과거를 보는 경향이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보니까 예상 답안을 써놓은 거 답안 보니까 비판적 관점을 쓰라고 하는데 대개 그 내용이 조공채권 관계나 내재 요양 체제의 특징들을 요약해서 썼더라고요.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예. 왜냐면 비판적인 거잖아. 비판적.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답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사 길라잡이를 보고 조공채권 관계의 다른 관점과 그래서 내재 외양의 다른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놨는데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이거 다 누구에서 만들어진 거야? 현재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적 관점에서 다 만들어진 거니까 다 부정을 해버려야 돼. 답은 쉽게 나와요. 이거는 이런 걸 깔고 들어가면 그러면 일단 답은 어떻게 되냐? 자, 조공책봉강의 비판적 결과는 예문의 조공책봉강에 내포되어 있는 현실적, 다원적 가치는 현재의 관점을 만드는 가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조공책봉에 적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다원적 그 현재적 가치를 가지고 현실적 가지고 조공책봉을 해석하고 적응 맞지 않다. 내용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비판하는 거 보죠. 여기 뭐 실용적 자주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다 뭐예요? 현재적 가치에서 만들어낸 거죠. 따라서 당시 고려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책에 따라서 내재 외양처럼 시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다 현실에 이거는 다 과거의 가치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현실의 가치관에서 다 만든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언어적 차원 요거 내용과 연결돼서 요 답을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역사학과 맥락 몰라도 돼요. 겉으로는 역사학 맥락 뭐 비판적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예문 내용을 분석해서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럼 니은의 간접이입 유형을 썼고 간을 고려해서 간은 뭐예요? 앞에 조공책분 가격이죠. 나에 대한 밑줄친 디귿의 내용을 서술할 것. 그래서 가르칠 내용에 대해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당연히 뭐겠어요? 단순히 조공책봉의 관계에 대한 요약이나 조공책봉에 대한 현재적 관점의 다른 해석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면 그 내용을 부정하면서 거기에다 몇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조공책봉 관계에 내포되고 있는 현실적 다원적 가치가 현재적 가치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가치관을 통해 조공책봉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그걸 앞에 있는 내용들 비판 내용 쓰고 그래서 교사가 현재적 가치에 따라서 그걸 조공책봉할 주제를 선정 및 구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앞부분에 조공책봉 기사들 비판 내용을 깔고 요 말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르칠 내용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그래서 조공책봉이라는 주제를 현재적 가치관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한 건 잘못된 거다. 이걸 쓰시면 되는 거야. 거기 첨가해 갖고. 자, 그래서 요거 문제 푸는데 요거 알면 쉽죠? 요건 좀 유추가 가능해요. 저자의 의도를 알면 대충 유추가 가능한 문제야. 9번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 나올 때 여러 가지 답안이 나왔지만 의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 안에 있어요. 문제 안에. 그걸 약간 답을 쓰실 때 좀 다르게 이렇게 약간 말을 돌려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 뒤에 문제도 뭐냐면 관련된 내용도 그 예문 속에 있어요. 예문 속에. 예문 속에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고려시대 때 역사 서술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일단 요거는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동명왕병의 서문이죠. 서문.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만 분석을 잘 하시면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잘 보면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동명왕병은 뭘 바탕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인데 요거는 부산국사를 바탕으로 쓴 거죠. 부산국사. 예. 부산국사를 바탕으로 한 거고. 자, 요때 국사는 집필한 책이니 어찌 헛되이 전했는가? 이것이 전했는가? 그래서 원래 부산국사를 읽고는 처음에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걸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때 근원에 들어가는 한이요, 성이며, 기며, 신이다 하면서 이걸 유교적 신선성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국사 나라의 말은 집필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게 어찌 헛되이 이런 말을 썼겠냐. 이거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버린 거죠. 자, 직필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쓴다. 이런 내용인데 그 뒤에 있는 이제 직서주의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예. 직서주의하고 다른 개념이 이게 뭐냐면 이 직서주의, 개서주의란 말이 그 당시 토론에 있었는데 그 직서주의, 개서주의는 조선시대 때 대의명분이 강조될 때 성리학적 가치관에 의해서 나온 말이고요. 요건 고려시대 얘기잖아. 그건 상관없고 개서주의의 반대말 직서주의, 성리학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걸 이름이나 명칭을 바뀌는 건데 직서주의는 그때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쓰자. 그리고 그거 입각한 하나의 개서주의에 반대한 어떤 이념이나 신념 체계를 그 직서주의라고 하고 요게 직필은 있는 그대로 쓰자는 거야. 이건 직서주의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야. 집필주의는. 집필은. 예. 그래서 이걸 직서주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걸요. 직서주의, 개서주의는 나중에 나온 거다. 조선 성리학 때 유교 성리학적 명문론의 그 역사 쓸 때 나온 거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나는 이제 뭐냐면 삼국사기의 김부식이 얘기죠. 김부식이 그 당시 최치원을 비판했어요. 제왕연대력을. 최치원이 비판했는데 왜 비판했냐면 그 당시 예전부터 내려왔던 신라의 왕호들을 뜯어 곤쳐가지고 다 왕이라고 했다. 중국식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신라의 방언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차창호, 마리깐, 그다음에 이사금 이런 말 그대로 썼죠. 거칠부의 국사에 있는 내용을.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갈게요. 기역에 들어갈 서명 이거는 부삼국사고요. 그다음 니은과 디귿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통시대 사서의 서술 원칙. 이걸 직서주의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조선시대 때 얘기고 이건 고려시대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수리부작을 써야 돼요. 수리부작. 이 수리부작은 누가 말했죠? 공자가 말했죠. 공자가 쓰는 역사서술의 원칙인데 나는 역사를 서술하지 지어내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나의 저자가 지닌 역사 의식의 특징은 인식의 특징은 기획과 비교해서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삼국사 김구식인데 기획이니까 구삼국사죠. 구삼국사와 비교해서 쓰면 두 가지 쓸 수 있어요. 구삼국사기는 고려가 단군 고구려 백제를 개선한 걸 강조하는 데 반해서 삼국사는 고구려보다 신라가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구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신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그 삼국사기는 신화적 세계관을 배격하고 유교적 도덕적 합리주의를 통해서 인식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어떤 분은 그 삼국사기가 뭐냐면 사대적이고 그 부삼국사가 자주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삼국사가 자주적이라는 말은 공통적이지만 삼국사기가 사대적이라는 말은 학계에 따라서 위기에 많아요. 학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주적으로 보는 사람도 또 있고요. 각각 근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내용을 쓰시면 돼요. 이 답은 한국인의 역사인식이라는 책에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넘어가세요.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는 이제 무슨 조약이냐면 러시아와 중국 간의 비밀 조약이에요. 러시아 청나라 간의 비밀 조약을 얘기하고 조약을 얘기하고요.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때 맺어진 거죠. 러시아와 청나라의 비밀 조약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포츠모스 조약으로 이제 해석하신 분인데, 포츠모스 조약은 아니고요. 포츠모스 조약 끝난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일본과 중국과 청나라 정부 간에 맺어진 베이징 조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베이징 조약하면 신축 조약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 좀 다른 거예요. 자, 가와 나는 이제 철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보면 나부터 볼게요. 베이징 조약, 가조약을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나와 다는 이제 베이징 조약이죠. 자, 러시아 군대가 중국 말 잘못했네. 제가 정신 못 읽었어. 예.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가와 나가까지가 러시아와 청나라 간의 비밀 조약 내용이고요. 다가 이제 베이징 조약이에요. 예. 그 밑에 걸 얘기하다가 잘못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문제 풀면서 이제 할게요. 잠깐 보면 가와 나 조약이 이거에서 이제 부설된 철도명을 쓰시오. 그러니까 러시아와 청나라 간의 비밀 조약을 통해서 부설된 철도명을 써놓은 거죠. 자, 요거 이제 많이 많았어. 그래서 뭐 그 원칙은 동충철도라고 써야 되는데 이 동충철도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병칭이 많아요. 그리고 남만주 지선, 동충철도 지선 이렇게 있는데 요게 합당한 건 다 맞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기본 동충철도지만 요거는 이제 여러 답안 그 관련된 내용들을 그 비슷한 그 철도 명칭을 다 맞게 해줬다 이렇게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줄진 기획이 소재하는 지명을 쓰시오. 요거는 이철도 간선의 한 역을 다달고 요거는 이제 어디겠어요? 이거는 하얼빈이죠. 하얼빈. 그래서 동청철도는 여기 그 12대 철도 연결돼서 북만철 철도라고 하죠. 하얼빈까지 러시아가 가난했던 지역이고 그 밑에 장춘성까지는 이제 나중에 일본이 남만철 철도로 해서 가난한 지역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조약을 보면요. 베이징 조약이죠. 다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밑줄친 디귿에서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은 권리를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단 니은은 제외할 거. 그러니까 니은은 이제 그 5조 내용을 제외하고 만주에서 얻은 이득이 뭐냐 이걸 쓰라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그 뭘 쓰셔야 되냐면 그 장충 이남의 철도 지선 이걸 남만주 철도라고요. 동촌 철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만주 철도 그 부설권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연성 강상 채굴권 있어. 강상 채굴권. 요걸 두 개 쓰셔야 돼요. 요걸. 그래서 나머지는 위키에 있는 내용도 있긴 있는데 위키에 있는 내용은 답안에서 이제 뺐다는 이제 소문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쓰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무슨 책에 있느냐 하면요.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이게 뭐냐면 한국인이면 중국사예요. 그래갖고 이게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총 5권이거든요. 5권인데 요게 나와 있는 거야. 여기. 그래서 어떤 분은 동양사 궤도에 있는 그 줄을 보고 맞췄다고 하는데 그건 동춘철도까지만 맞출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그대로 내용을 바탕으로 사료를 이제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이게 1권부터 5권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5권 안에 요번에 두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낸 거예요. 이분이 작년에 안 들어갔고
재작년하고 연 이틀 2년 더 갔다가 그 작년에 또 들어왔죠. 재작년에 안 들어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문이 항상 그 문제를 내면 그 중국 근현대사에서 꼭 두 문제 내더라고요. 명청시대 안 내고. 그래서 요번에 두 문제 낸 것 같아. 아마 내년에도 들어갈 확률도 높을 것 같긴 해요. 그 공부하실 때 그냥 나는 그냥 기본만 맞겠다. 그러면 그냥 보시지 않아도 되고 그 공부를 좀 하시겠다 하면 삼천리에 있는 중국 근현대사 책 중에 중요한 부분을 요약 발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5권 내용 있죠. 5권 내용. 요거 이제 그 보시고 상권인가? 상권도 그 교수님이 번역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넘어가서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되게 많이 많았던 문제인데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여기 보면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영국인 남성과 흑인 여성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를 그 백인을 볼 것이냐 흑인을 볼 것이냐 그 문제를 흑인을 보죠. 그래서 노예를 시키는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흑인 피가 들어가면 흑인을 보고 노예를 시키는 그 내용이에요. 자, 이게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가 있는 건데 이게 17세기 중반에 만든 법률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버지니아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버지니아는 여기가 그 뉴잉글랜드 지역은 아니에요. 북부 지역은 아니고 주로 이제 중남부 지역이고 예전부터 모카라든지 그 다음에 사탕수수 이런 대농장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17세기 초까지는 그렇게 노예가 많지가 않았어요. 노예가.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영농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17세기 중반 1630년대 40년 넘어서 노예 수가 많이 늘어나. 그 노예를 이제 많이 확보하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뭐냐면 이런 법률이 나온 거야. 이때 법률이. 그럼 왜 노예를 중심으로 한 그런 대농장 형태가 바뀌었냐? 자영농 중심에서. 그건 뭐냐면 요 미국 남쪽에 카리브해가 있죠. 카리브해 스페인 식민지들이 있어요. 이런 카리브해 여러 나라들에 스페인의 여러 식민지 그 섬들에서 그 여기도 농장을 주도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 상강부역을 가지고 아프리카 흑인들 데리고 와갖고 노예 무역을 노예를 바탕으로 농장을 운영해요. 사탕수수나 이렇게 황금성 작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버지니아에서 재배하고 있는 거와 겹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쪽은 대규모 이제 값싼 노예를 동원해 가지고 뭐냐면 대규모 생산을 하고 요거는 중소 자영농들이 이제 생산을 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일단 등치를 키우고 그 넓은 토지를 경작하려면 노예가 필요했던 거야. 이게 다 인건비 쓸 수 없으니까. 그래갖고 노예를 데리고 와가지고 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백인 계약자들 데리고 왔어요. 영국이나 유럽에서 백인들을 데리고 이제 계약을 맺고 데리고 와서 했는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 5년, 10년 계약 맺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뭐냐면 계약 끝나면 곧바로 이제 미국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농부 변신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들이 한 10년 동안 종속되고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 은유회국 백인 노예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백인 노예들, 그러니까 백인 계약자들은 장기간 쓸 수 없잖아요. 값싸게 부려먹을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노예를 만들자. 노예를 써서 하자. 그래서 여러 인종들의 노예를 한번 해봤어. 원주민도 노예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히스패닉 계통도 노예 쓰고 그런데 흑인들을 보니까 그중에 흑인들이 노예로서 딱 맞는 거야. 침도 세지, 근면하지, 성실하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흑인들을 이제 완전히 노예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흑인들을 노예를 시킨 게 처음에 경제적 목적에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니까 그 뭔가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얘네들도 속으는. 근데 이제
그 경제적 문제 때문에 흑인을 써서 노예를 만드니까 이걸 좀 합리화시켜야 될 거냐.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인종주의를 동원한 거죠. 그 인종주의에다 기독교적 색채를 그냥 엎은 건데, 인종주의의 내용에서 기독교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원래 흑인들은 그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들이 백인들에게 흑인들을 뭐냐면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명령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면서 그 인종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그 흑인 노예제를 합리화시킨 거죠. 그때 인종주의의 바탕이 됐던 게 피부색이죠. 검은 종자들은 성경책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얘네들 노예 삼으려고 했다. 성경책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켜.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해갖고 흑인 노예제가 생겼고, 그리고 인종주의를 바탕으로 그걸 합리화시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나온 게 다인데, 다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죠. 제임스 메디슨의 그 내용인데, 이게 이제 좀 뒤에 얘기죠. 1787년이면 18세기 후반때 얘기잖아.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가장 계몽된 시대에 피부색이라는 단순한 구분을 내세워 인간에 대한 가장 억압적인 지배를 정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종주의를 통해서 억압을 한 거죠. 노예제를 합리화시키고.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피부색이 여기 나오는 핵심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핵심어. 근데 뒤에 얘기가 좀 약간 달라요. 도대체 우리들 사이에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당한 법률 원천. 여기에서 우리들 사이에 불만의 요소가 되는 부당한 법률 원천은 뭘까요? 이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 있죠. 여기 버지니아 식민지의회에 나온 관련된 법들, 노예를 합법화시키는 그 법률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거는 다수의 실제적 이해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한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다수의 실제적 이해관계는 뭐예요? 그건 경제적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여기까지는 핵심어가 피부색이지만 뒤에 문장을 한번 자세히 보면 전체 문장을 볼 때는 다수의 실제적 이해관계 또는 이해관계, 이게 실제적인 뭐냐면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경제적 문제가 깔려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노예제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측면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인종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제 요 다사료만 볼 때는 이거는 인종주의 관점은 표면적인 문제고 실제로 경제적 문제가 주요 내용이다. 요렇게 이제 지문을 달아놓고는 실제는 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걸 키워드를 뭘로 잡았어요? 출제 교수가. 예, 이거는 흑인 피부색 인종주의 관점을 잡았죠. 그래서 인종주의에 입각한 피부색을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요때 간을 바탕으로 해서 서구 근대 노예 특징을 놓을 때는 그 피부색이란 말 꼭 들어가야 돼요. 백인 우월주의에 따라 노예의 신분은 어머니 피부색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노예의 신분은 어머니 피부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런 피부색이란 말을 꼭 들어가야 돼. 내용보다는 피부색 내용이 꼭 들어가야지 맞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문장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려면 이걸 인종주의 관점으로 뭐냐면 접근하려면 노예 문제를 요 구조를 이용해서 안 되죠. 당연히 여기까지만 쓰든지 아니면 인종주의 관련된 내용들 다른 사료들을 가지고 와가 뭐 내야 되는데 이렇게 많아놓고는 그 갑자기 이렇게 내라. 이게 그러니까 인종 그 피부색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국어를 제대로 아신 분들은 도저히 이게 나올 수가 없어. 이 문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갖고 어떤 교수님이 좀 낸지 모르겠지만 국어 공부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가끔 읽으면 그 문장 보면 어렵게 낸다고 해서 문장을 뒤틀리고 그렇게 막 추려해서 낸 것 같은데 기본적인 국어 실력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 출제 교수지. 이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보여요. 그걸 제가 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참고로 이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 법령징은 사료를 있는 미국사 내용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미국사인가? 그것도 한번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니은에 그 관련돼 있죠. 니은과 기읍 들어갈 내용인데 여긴 단서가 나왔죠. 디드도라는 사람이. 예, 디드도는 백가전서파죠. 대표적인. 그래서 여기 니은에 들어갈 서명은 뭐냐면 백가전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백가전서 쓰면 되고 요 사료 내용은 사료의 서양사인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디도 관련된 내용 중에 여기에 흑인들 자신이 기획을 처분할 적이 없으면 처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여기 분명 앞에 그 자유를 소유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들 구면 무효다. 흑인 노예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흑인도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자연권 이거 쓰시면 돼요. 자연권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천부인권이에요. 천부인권. 그래서 천부인권도 쓰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자연권, 천부인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사료 있는 서양사 4권에 있어요. 4권에 그 내용이. 그래서 공부하실 때 사료 있는 서양사 4권을 좀 유심히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관련된 내용들 저번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1시간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1시간 넘어갔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제가 목이 좀 가가지고 좀 1시간 쉬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어, 좀 있다가 15분 뒤에 다시 할게요. 지금 35분 정도에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만요. 이거 끝내야 되는데